이지호의 삶은 오래된 고택의 낡은 문만큼이나 삐걱거렸다.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교외로 이사온 그는 조용히 글을 쓰는 것으로 일상을 채웠다. 넓은 마당과 고풍스러운 외관은 영감을 주었지만 텅 빈 집안은 정적과 함께 알 수 없는 냉기를 품고 있었다. 밤이면 마루는 그의 발걸음에 맞춰 삐걱거렸고 묵은 종이와 먼지 냄새는 과거의 흔적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울창한 정원은 때때로 그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멜랑콜리에 잠겨 있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날, 준호는 마당 한쪽 구석에 웅크려 있는 작은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녀석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준호는 녀석이 전 주인이 버리고 간 고양이임을 직감했다. 그는 원래 동물을 키울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나비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불쌍한 녀석 나비라고 불러줄까? 준호는 녀석에게 낡은 담요 한 장과 우유를 건네주었다. 나비는 준호의 손길을 경계했지만 이내 따뜻한 담요 속에 몸을 묻고 허겁지겁 우유를 마셨다. 나비는 준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충직한 반려묘가 되었다. 녀석은 준호가 글을 쓰는 동안 그의 발치에 웅크려 있거나 그가 책을 읽을 때면 그의 어깨 위로 올라와 조용히 몸을 비볐다. 준호는 나비의 존재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다. 녀석은 그의 고독한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나비는 한 가지 기이한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매일 밤 나비는 어김없이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는 낡은 전등이 매달려 있는 천장의 한 곳만 미친 듯이 응시하며 나지막이 울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애처롭고 슬펐으며 때로는 공포에 질린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쇠창살이 끝없이 이어지는 교도소 복대는 쥐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이정우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희망을 가르치던 그였지만 이제 그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자로 불릴 뿐이었다. 억울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그의 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진실이 묻힐 것이라는 절망과 세상의 불공정에 대한 체념이 더 깊게 서려 있었다. 정우는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기다렸다. 교도소 규정상 사형수는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소원을 빌 수 있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제 반려견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꼬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잠시 후 쇠창살 문이 열리고 박 교도관이 들어섰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보았다. 박 교도관은 원칙주의자였으며 죄수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서 준비해. 마지막 면회 시간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 교도관은 훈련된 개, 조련사 한 명과 함께 작은 이동장에 갇힌 개를 데려왔다. 그 개는 바로 정훈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 진돗개 꼬리였다. 꼬리는 정훈이 어릴 적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반려견이었다. 꼬리는 정훈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듯 이동장 안에서 낑낑거리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정훈은 꼬리를 보자마자 떨리는 손을 쇠창살 틈으로 내밀었다. 꼬리야, 꼬리야, 나야.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꼬리는 정훈의 목소리를 듣자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다. 이동장이 흔들릴 정도였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꼬리가 들어섰다. 꼬리는 이동장에서 나오자마자 정훈을 향해 달려들 듯 보였다.
정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꼬리를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꼬리와의 마지막 순간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꼬리는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 녀석은 정훈을 향해 달려드는 대신 그의 옆에 서 있던 박 교도관에게로 돌진했다. 가방! 꼬리의 울음소리는 면회실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꼬리는 망설임 없이 박 교도관의 바짓가랑이를 물었다. 꽉 날카로운 송곳니가 박 교도관의 바지를 찢고 그의 피부에 박혔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다리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녀석의 눈은 박 교도관을 향해 강렬한 적대감과 함께 이글거리는 분노를 담고 있었다. 녀석은 온몸으로 박 교도관을 끌어내리려 했다.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당장 떼어내. 박 교도관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떼어내려 했지만 꼬리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녀석은 정훈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박 교도관에게만 집중했다. 꼬리는 계속해서 박 교도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다리를 핥히었다. 꼬리의 행동은 마치 박 교도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거나 혹은 그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는 듯했다. 정우는 꼬리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꼬리는 평소 온순하고 영리한 개였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정우는 꼬리가 자신을 원망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꼬리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나 원망 대신 어떤 처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박 교도관의 다리에 매달려 있던 꼬리의 모습은 마치 그에게 어떤 진실을 호소하는 듯 보였다. 박 교도관은 결국 다른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아 꼬리를 떼어냈다. 꼬리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이동장에 다시 갇혔다. 박 교도관의 바지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과 함께 붉은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젠장 당장 저 개를 격리시켜 그리고 사형 집행 절차를 진행해. 박 교도관은 분노의 참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우는 박 교도관의 다리에 매달려 있던 꼬리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꼬리는 정훈을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고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정훈의 사건은 한 남자가 자신을 살인범으로 만들었다고 증언했고 그 남자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칼과 그 칼에 묻어있던 정훈의 지문이었다. 하지만 정훈은 자신이 그 칼을 만진 적이 없다고 맹세했다. 그는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녹음기에 대해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 녹음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꼬리의 이상 행동 뒤에 정훈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정훈의 뇌리를 스쳤다. 정훈과의 마지막 면회가 끝난 후 박 교도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동을 나섰다. 팔뚝에 남은 꼬리의 이빨 자국은 따끔거렸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강렬한 심리적 혼란이 그를 덮쳤다. 저 미친 개 같은 놈. 그는 꼬리의 행동을 분노로 치부하려 애썼다. 그러나 꼬리의 눈빛은 박 교도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광기가 아니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마치 필사적인 호소 혹은 어떤 경고가 담겨 있는 듯했다. 꼬리가 정우는 보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달려들었다는 사실은 박 교도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문을 남겼다. 박 교도관은 교도관으로서의 직업 윤리와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교도소의 규율과 질서를 맹신하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교도관으로 일하며 많은 재소자들을 보아왔다. 그의 경험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우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우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다른 재소자들과 달리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그가 꼬리에게 보였던 순수한 애정은 박 교도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팔뚝에 난 이빨 자국을 소독하던 박 교도관은 우연히 찢어진 바지 안감에서 작은 섬유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희미한 붉은색의 손톱보다 작은 조각이었다.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리려 했다. 그러나 문득 꼬리가 자신의 바지가랑이를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순간이 떠올랐다. 마치 꼬리가 이 조각을 자신에게 남기려 했던 것처럼. 박 교도관은 섬유 조각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안에서는 희미하게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섞여 풍겼다. 그날 밤 박 교도관은 잠 못 이루고 정훈의 사건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다. 그는 사건 기록 속에서 잊고 있던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들이 증거물로 채택되었지만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옷이 완전히 불에 타 사라져 섬유 조각의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었다. 박 교도관의 손에 들린 작은 섬유 조각은 그가 억지로 외면하려 했던 진실의 파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남아있던 꼬리의 붉은색 털 한 가닥을 발견했다. 꼬리는 박 교도관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박 교도관은 꼬리를 보러 갔다. 꼬리는 격리된 사육장 안에서 여전히 불안해하며 갇혀 있었다. 녀석은 박 교도관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지만 이내 녀석의 눈빛은 다시 경계심으로 변했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바짓가랑이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사육장 벽면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쓱! 쓱 녀석의 발톱은 벽에 희미한 자국을 남겼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특정한 무늬처럼 보였다. 박 교도관은 꼬리가 단순한 고양이가 아님을, 그리고 정훈의 사건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정훈의 사건 현장을 담당했던 교도관들을 떠올렸다. 특히 오성식 교도관은 당시 사건 현장 통제와 증거물 관리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오 교도관은 사건 이후 돌연 부유해졌고 평소답지 않게 명품을 두르며 다녔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 교도관은 오 교도관이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오 교도관은 박 교도관에게 있어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박 교도관은 오 교도관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오 교도관은 정훈의 사형 집행이 확정되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종종 정훈의 독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비웃듯이 중얼거리곤 했다. 박 교도관은 자신의 동료를 의심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꼬리의 눈빛과 정훈의 억울함은 그를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꼬리가 자신에게 남긴 섬유 조각과 벽의 흔적, 그리고 오 교도관의 수상한 행적을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박 교도관은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교도관으로서의 직업 윤리를 넘어선 인간적인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정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꼬리가 자신에게 알리려 했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는 이제 교도소의 어둡고 은밀한 비밀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정훈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 교도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정훈의 사건 기록과 오성식 교도관의 수상한 행적은 그에게 깊은 의심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심의 중심에는 꼬리의 기이한 행동이 있었다. 꼬리가 정훈 대신 자신에게 달려들어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던 순간, 그리고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작은 섬유 조각,
박 교도관은 꼬리가 단순한 충격이나 분노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꼬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는 꼬리가 갇혀있는 격리실로 향했다. 꼬리는 박 교도관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지만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해 보였다. 박 교도관은 꼬리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손을 핥더니 녀석의 코로 그의 바짓가랑이를 다시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봤지, 여기에 뭔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박 교도관은 꼬리의 발톱에 묻어있던 희미한 붉은색 섬유 조각을 다시 떠올렸다. 박 교도관은 꼬리가 격리실 벽에 긁어놓은 흔적들을 유심히 살폈다. 녀석은 마치 어떤 그림을 그리는 듯 불규칙하지만 일정한 패턴으로 벽을 긁어놓았다. 박 교도관은 꼬리의 행동이 단순한 벽 긁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꼬리가 그렸던 흔적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확대해 보았다. 붉은색 섬유 조각의 형태와 겹쳐 보이는 미묘한 문양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문양들은 마치 지문이나 특정 상징처럼 보였다. 박 교도관은 꼬리가 가리킨 흔적들을 가지고 정훈의 사건 기록을 다시 뒤져보았다. 그는 사건 현장 사진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꼬리가 벽에 그린 문양들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낙서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그 낙서는 경찰 수사에서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되었던 흔적이었다. 박 교도관은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꼬리는 사건 현장에 있었고 그 낙서를 보았거나 혹은 그 낙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박 교도관은 한 가지 단서를 더 떠올렸다. 정훈이 사건 당시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찾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녹음기. 정훈은 그 녹음기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박 교도관은 꼬리가 녹음기 위치를 알려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는 꼬리에게 녹음기 사진을 보여주며 녀석의 반응을 살폈다. 꼬리는 녹음기 사진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꼬리는 녹음기를 찾기 위해 그리고 정훈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교도관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교도소 내 변호사들의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났던 김수연 변호사를 떠올렸다. 김 변호사는 젊은 나이에 정의감 넘치고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변호사였다. 그녀는 정훈의 사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던 몇 안 되는 외부 인사였다. 김 변호사는 조력자 역할을 할 인물이었다. 박 교도관은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신의 의심과 꼬리가 보여준 단서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박 교도관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박 교도관이 가져온 꼬리가 긁어놓은 벽의 사진과 붉은색 섬유 조각은 그녀의 직업적인 호기심을 자극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교도소로 찾아와 꼬리를 만났다. 꼬리는 김 변호사가 자신을 믿고 움직이자 녀석의 눈빛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들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자마자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왔다. 박 교도관은 오성식 교도관의 감시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음을 느꼈다. 교도관은 박 교도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의 컴퓨터를 몰래 확인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교도관은 사건 당시 증거물 관리 담당이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항상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박 교도관에게 정훈 사건은 이미 끝난 일이다. 괜히 건드리지 마라.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오 교도관은 인물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대자였다. 박 교도관은 오 교도관이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으며 정훈을 살인자로 조작하는 데 가담했음을 확신했다. 그는 꼬리가 자신에게 남긴 섬유 조각과 벽의 흔적, 그리고 오 교도관의 수상한 행적을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꼬리의 털 한 가닥이 진실을 향한 마지막 증거가 될 터였다. 그는 이제 꼬리의 도움을 받아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정훈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 교도관의 마음은 조급했다. 정훈의 사형 집행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오성식 교도관의 감시는 날마다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꼬리가 남긴 단서들을 해독하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교도소의 두꺼운 벽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고 박 교도관은 자신과 꼬리, 그리고 김수연 변호사가 거대한 어둠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박 교도관과 김수연 변호사는 교도소 내 변호사 접견실을 비밀 작업실로 삼았다. 이곳은 비교적 외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웠지만 시간은 늘 부족했다. 꼬리는 정훈의 독방에서 몰래 데려와 그들 곁에 두었다. 꼬리는 이전보다 더욱 예민해진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했다. 녀석은 박 교도관의 팔뚝에 난 이빨 자국과 김 변호사의 수첩을 번갈아 보며 마치 빨리 더 깊이 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김 변호사는 꼬리가 긁어놓은 벽의 흔적들과 꼬리의 발톱에 묻어있던 섬유 조각을 확대하여 분석했다. 박 교도관님, 이 섬유 조각 아주 희귀한 종류의 화학 섬유예요. 그리고 이 문양은 제가 최근에 조사했던 미제 살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아요. 김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정훈의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살인 사건들이 존재하며 그 사건들 또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꼬리는 김 변호사의 흥분에 찬 목소리를 듣자 녀석의 코로 정훈의 사건 기록 사진들을 툭툭 건드렸다. 특히 정훈의 지문이 묻어 있었다는 칼 사진, 그리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진을 집중적으로 가리켰다. 꼬리는 다시 흙이 잔뜩 묻은 발톱으로 현관문 사진 속 희미한 낙서 주변을 긁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낙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박 교도관은 꼬리가 가리킨 단서들을 가지고 정훈의 사건 기록을 다시 뒤져보았다. 그는 사건 현장 사진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꼬리가 벽에 그린 문양들은 피해자의 혈흔으로 그려진 SOS 신호와 오 교도관의 조직을 상징하는 문양이었다. 꼬리가 물고 온 섬유 조각은 오 교도관의 옷에서 떨어져 나간 증거였다. 꼬리는 사건 현장에 있었고 오 교도관의 범죄를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때 오성식 교도관이 접견실 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박 교도관님, 김 변호사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정훈의 사건 때문입니까? 괜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교도소 내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오 교도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문틈으로 접견실 안을 힐끗 들여다보았고 꼬리가 있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의 얼굴에 순간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오 교도관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저 재소자들의 권리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박 교도관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 교도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들을 노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박 교도관과 김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오 교도관이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으며 정훈을 살인자로 조작하는 데 깊이 가담했음을 확신했다. 오 교도관은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대자였다. 그들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꼬리가 가리킨 단서들과 김 변호사의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성식 교도관은 거대한 마약 밀매 및 돈 세탁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피해자는 그 조직의 돈을 횡령하려 했던 중간책이었다. 오 교도관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정훈을 희생양 삼아 살인자로 조작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피해자의 녹음기였다. 오 교도관은 녹음기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꼬리는 김 변호사에게 낡은 교도소 도면을 코로 툭툭 치며 특정 장소를 가리켰다. 그곳은 교도소 지하 깊숙이 위치한 오래된 폐기물 저장고였다. 꼬리는 녀석의 발로 끼, 띠, 니라는 글자를 바닥에 그렸다. 근 감춰진, 디은 더러운, 은 녹음기를 의미하는 꼬리만의 암호였다. 오 교도관이 녹음기를 버린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그때 박 교도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24시간 이내에 녹음기를 찾지 못하면 사형 집행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정훈은 오늘 밤 자정 죽을 것이다. 문제는 꼬리가 갇혀있는 이동장 사진과 함께 정훈의 독방 앞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오 교도관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정훈의 사형 집행을 앞당기려 하고 있었다. 박 교도관과 김 변호사는 경악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정훈은 오늘 밤 자정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터였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앞발로 그의 팔뚝에 난 이빨 자국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박 교도관은 꼬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정훈의 목숨,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교도소의 지하 폐기물 저장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정훈의 사형 집행 시한이 30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꼬리가 지목한 녹음기의 위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박 교도관과 김수연 변호사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를 필사적으로 헤매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정훈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들의 눈빛을 불태웠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폐기물 저장고 안은 낡은 상자와 덮개 없는 드럼통.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손에 있는 리드 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폐기물 더미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박 교도관은 꼬리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 아래 오성식 교도관과 그의 부하들이 비밀 은신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 교도관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마약 밀매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오 교도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장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불법 거래한 마약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박 교도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정훈을 살인자로 조작하고 이제는 무고한 사람들을 마약으로 병들게 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 교도관은 김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변호사님, 제가 오 교도관을 막을게요. 그동안 꼬리와 함께 녹음기를 찾아주세요. 가방! 그 순간 꼬리가 박 교도관의 품에서 벗어나 오 교도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저장고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꼬리는 오 교도관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오 교도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꼬리는 오 교도관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녀석의 발톱은 오 교도관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오 교도관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개 같으니라고 오 교도관의 부하들이 꼬리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꼬리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꼬리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오 교도관의 손에 들린 낡은 시계를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정훈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꼬리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꼬리의 끈질긴 공격에 오 교도관은 마침내 시계를 떨어뜨렸다. 툭 낡은 시계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시계 안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바로 정훈의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진 피해자의 녹음기였다오. 교도관은 녹음기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시계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꼬리는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떨어진 녹음기로 기어갔다. 녀석은 자신의 코로 녹음기를 박 교도관에게 밀어냈다. 마치 이것이 증거예요. 정훈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증거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박 교도관은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피해자와 오 교도관의 대화였다. 마약 밀매와 돈 세탁 그리고 정훈을 살인자로 만들려는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윙! 바로 그 순간 지하 저장고 밖에서 요란한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변호사가 미리 경찰 특공대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교도소 지하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오 교도관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저장고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오 교도관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 특공대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오 교도관은 저장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녹음기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 특공대는 오 교도관과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오 교도관은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꼬리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꼬리는 박 교도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정훈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박 교도관은 꼬리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박 교도관과 꼬리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경찰 특공대와 수사관들이 오성식 교도관 일당을 연행해 간 후 폐쇄된 군사기지 지하 벙커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흩어진 불법 무기들과 마약,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동훈은 맥스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맥스는 동훈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맥스가 찾아낸 녹음기, 재민의 군용 가방, 그리고 최영준 장군의 아지트에서 발견된 불법 무기 및 마약 거래 장부와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음기에는 최영준 장군이 재민을 살해하고 불법 무기 밀매 및 마약 유통을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영준 장군은 재민의 죽음을 단순한 작전 중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불법 무기 밀매, 마약 유통,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재민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동훈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재민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동훈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전쟁의 그림자에 갇혀 절망하지 않았다. 동훈은 재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최영준 장군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맥스의 정의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재민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맥스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궁연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궁연 증인 지원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PTSD를 겪는 전역 군인들의 심리치료와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동훈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재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민철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다.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동훈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맥스의 정의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궁연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맥스가 찾아낸 녹음기와 재민의 군용 가방 4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맥스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최영준 장군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재민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맥스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동훈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동우는 맥스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맥스는 동훈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동훈은 이제 맥스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연에게 맹렬히 짖었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동훈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재민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맥스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민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동훈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동훈은 맥스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군인과 군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동훈과 맥스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이동훈 전역 군인과 그의 충직한 궁연 맥스의 이야기는 낡은 집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최영준 장군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맥스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동훈은 정의를 되찾은 영웅 군인으로, 맥스는 전후의 억울함을 밝힌 궁연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동훈은 맥스의 정의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최영준 장군의 범죄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PTSD를 겪는 전역 군인들의 심리치료와 재활을 돕는 데 주력했다. 또한 맥스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궁연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궁연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군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동훈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재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민철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다.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동훈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맥스의 정의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궁연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맥스가 찾아낸 녹음기와 재민의 군용 가방 4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맥스는 동훈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맥스는 동훈의 집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동훈은 매일 아침 맥스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맥스야, 네 덕분에 우리 재민이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맥스는 동훈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봄, 재단은 동훈의 집 마당에서 맥스의 전후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맥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들을 추모하며 PTSD를 겪는 전역 군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훈의 집을 찾아와 동훈과 맥스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동훈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맥스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맥스는 동훈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동훈은 맥스를 재민이 잠든 국립현충원, 그의 무덤 옆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맥스가 최영준 장군을 공격했던 모습과 녀석의 붉은 피눈물 흔적을 재현한 조형물, 그리고 전우를 지킨 영원한 궁견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동훈이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맥스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다. 동훈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맥스의 정의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맥스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동훈은 맥스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맥스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맥스야, 내 덕분에 우리 재민이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 네가 가져다준 평화는 내 삶을 영원히 밝혀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전우이자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맥스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낡은 집은 이제 동훈의 쉼터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전역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동훈과 맥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 땅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맥스는 단순한 궁견을 넘어 동훈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전우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동훈 전역 군인과 궁견 맥스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 절규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나비는 천장을 향해 앞발을 뻗어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준호는 처음에는 나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비가 외로워서 그런다고 여기며 녀석을 품에 안아주려 했지만 녀석은 고개를 저으며 천장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천장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듯 공포와 집착으로 이글거렸다. 준호는 나비의 행동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다. 나비가 응시하는 곳, 천장에는 오래된 얼룩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그곳에서 풍겨오는 듯했다.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녀석의 끈질긴 울음소리는 그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이 집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다. 전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몰래 야반도주했거나 혹은 사업 실패로 자살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준호는 나비가 바라보는 천장의 얼룩과 전 주인의 실종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낡은 얼룩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준호는 알지 못했다. 나비의 기이한 행동과 천장 너머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그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밤마다 반복되는 나비의 울음소리는 준호의 신경을 날카롭게 갉아먹었다. 녀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애원하는 듯 작업실 벽에 낡은 얼룩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준호는 잠 못 이루고 나비의 곁을 지켰지만 녀석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 나비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고양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의 혼령이 자신을 부르는 듯 섬뜩한 비명처럼 들렸다. 현우는 나비가 응시하는 벽의 얼룩을 다시 자세히 살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그곳에서 풍겨오는 듯했다. 그는 벽에 손을 대어보았다. 다른 곳과 달리 희미하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벽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현우는 낡은 의자를 가져와 벽 가까이 다가섰다. 나비는 현우의 행동을 지켜보며 녀석의 눈을 빛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봤지, 여기에 뭔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낡은 벽 틈새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하게 빛나는 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현우는 직감했다. 나비가 파낸 흙과 이 금속 조각은 연결되어 있었다.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희미한 흙먼지가 금속 조각에도 묻어 있었다. 현우는 금속 조각을 떼어냈다. 그 조각을 떼어내자 벽의 낡은 얼룩 뒤편에서 희미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얇은 합판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합판 틈새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섬뜩한 냄새가 풍겨왔다. 현우는 소름이 돋았다. 이곳은 단순한 낡은 벽이 아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 못 이루고 금속 조각과 나비의 행동을 곱씹었다. 그는 나비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녀석의 눈빛, 울음소리, 그리고 발톱으로 벽을 긁던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실종된 그림, 밤의 산맥을 떠올렸다. 그 그림은 아버지의 최고 걸작이자 그의 삶의 정수와도 같았다. 그림의 행방은 묘연했고 현우는 그 그림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금속 조각과 냄새가 나는 벽,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실종된 그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의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미술품 딜러 최민준이라고 소개하며 김화백의 옛 제자이자 동료였다고 말했다. 최민준은 현우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지만 그의 시선은 아버지의 작업실에 걸려있는 다른 그림들을 향했다. 최민준은 혹시 김화백께서 남기신 소중한 유품은 잘 간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특히 그 사라진 그림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압력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은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까마귀는 최민준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은 까마귀의 반응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새 주제의 감이 그는 비웃듯이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최민준이 떠난 후 현우는 까마귀를 꼭 끌어안았다. 까마귀의 행동, 벽의 금속 조각, 그리고 최민준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최민준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현우는 직감했다. 까마귀는 자신을 향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현우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까마귀의 안전,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벽 너머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현우의 마음은 최민준 딜러에 대한 의심과 나비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벽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과 나비의 맹렬한 반응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우는 나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현우는 나비를 품에 안고 아버지의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실은 묵은 먼지와 희미한 물감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비밀을 풀어낼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현우는 나비가 가리킨 벽의 금속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현우는 금속 조각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것이 아버지가 사용하던 특수 카메라의 부품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아버지는 유명한 사진 작가였고 오래된 카메라와 장비들을 소중히 다루곤 했다. 그들이 금속 조각에 집중하는 동안 나비가 벽의 낡은 얼룩을 향해 앞발을 들었다.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벽을 긁기 시작했다. 스윽, 스윽. 낡은 벽에서는 희미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현우는 직감했다. 나비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현우는 나비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비는 현우가 벽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작업실 한쪽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스케치북을 툭툭 건드렸다. 스케치북에는 아버지의 일상적인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비는 다시 흙이 묻은 발톱으로 스케치북에 그려진 지형도 중 특정 지점을 긁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현우는 나비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도안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현우는 나비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작업실 벽 뒤편 벽난로 옆에 숨겨진 작은 나무판을 열었다.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다.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휴대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다.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김화백이 최민준 딜러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최민준 딜러가 이 집의 특정 장소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은 김화백과 최민준 딜러의 대화였다. 최민준 딜러는 김화백이 숨겨둔 밤의 산맥이라는 걸작을 노리고 있었고 그 그림을 강탈하기 위해 김화백을 살해했던 것이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민준 딜러가 김화백을 위협하고 김화백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최민준 딜러가 자신의 걸작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비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나비가 벽을 향해 울었던 것은 벽 너머에 숨겨진 시신과 그 진실을 자신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 반점은 바로 그곳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었다. 현우는 나비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현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나비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안에 벨이 울렸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최민준 딜러가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현우 씨, 혹시 집안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특히 작업실 벽 쪽은 괜찮으신지.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나비는 최민준 딜러를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 딜러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다. 현우의 작업실은 이제 최민준 딜러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벽 속에서 발견된 휴대폰과 녹음 파일, 그리고 까마귀의 맹렬한 반응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까마귀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현우를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현우는 까마귀가 찾아낸 휴대폰과 녹음 파일들을 분석했다. 녹음 파일에는 최민준 딜러가 김화백을 협박하여 밤의 산맥 그림을 강탈하려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김화백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 최민준 딜러가 시신을 처리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최민준 딜러는 겉으로는 유명한 미술품 딜러였지만 사실은 살인자이자 불법 미술품 거래 조직의 일원이었다. 까마귀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응시했다. 녀석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곳은 아버지의 작업실 내부 사진, 특히 벽난로와 연결된 비밀 통로의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최민준 딜러와 낯선 남자들이 그림을 들고 통로를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까마귀는 녀석의 발톱으로 사진 속 특정 남자들의 얼굴을 긁으며 그들이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까마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특수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던 것이다. 현우는 까마귀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까마귀는 단순한 반려묘가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최민준 딜러가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까마귀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집안의 깊은 곳, 즉 최민준 딜러가 숨긴 진실의 시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최민준 딜러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현우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현우가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최민준 딜러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다. 이봐, 김현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까마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미친 까마귀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현우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망설였다. 최민준 딜러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가 움직이는 순간 최민준 딜러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터였다. 그는 이제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까마귀는 현우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벽난로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미술품 거래 및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최민준 딜러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김화백이 작업실에서 우연히 최민준 딜러의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다. 까마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최민준 딜러는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거래한 미술품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최민준 딜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그 순간 현우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까마귀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작업실 지하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까마귀가 집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작업실 지하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최민준 딜러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현우는 경악했다. 최민준 딜러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작업실 지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최민준 딜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까마귀는 현우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현우는 까마귀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아버지의 명예, 까마귀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김현우의 집 지하실에 숨겨진 비밀 통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최민준 딜러가 마지막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현우는 까마귀와 함께 낡은 통로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다. 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까마귀는 현우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비밀 통로 안은 좁고 어두웠다. 현우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까마귀는 현우의 어깨 위에서 녀석의 날카로운 눈으로 어둠 속을 꿰뚫어 보았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바위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현우는 까마귀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 아래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최민준 딜러의 비밀 아지트였다. 낡은 상자들과 불법 미술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곳에서 최민준 딜러와 그의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최민준 딜러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미술품 밀반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최민준 딜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지트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불법 거래한 미술품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현우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마저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현우는 까마귀에게 속삭였다. 까마야, 이제 때가 됐어. 가방. 그 순간 까마귀가 현우의 어깨에서 벗어나 최민준 딜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아지트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까마귀는 최민준 딜러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부리를 겨누었다. 최민준 딜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까마귀는 최민준 딜러의 얼굴을 핥히고, 녀석의 부리는 최민준 딜러의 옷을 찢고 그의 피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최민준 딜러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까마귀 같으니라고 최민준 딜러의 부하들이 까마귀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까마귀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까마귀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최민준 딜러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까마귀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까마귀의 끈질긴 공격에 최민준 딜러는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현우는 최민준 딜러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았다. 젠장 내 가방을 내놔. 최민준 딜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윙! 바로 그 순간 아지트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우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최민준 딜러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통로 입구를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최민준 딜러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최민준 딜러는 아지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최민준 딜러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최민준 딜러는 마지막까지 이 까마귀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까마귀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까마귀는 현우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현우는 까마귀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현우와 까마귀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오는 순간이었다. 산림청과 경찰 특공대가 최민준 딜러 일당을 연행해 간 후 김현우의 집 지하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미술품과 장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현우는 깜깜이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깜깜이는 현우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깜깜이가 찾아낸 휴대폰과 녹음 파일, 그리고 최민준 딜러의 아지트에서 발견된 불법 미술품 거래 장부와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음 파일에는 최민준 딜러가 김화백을 살해하고 지하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미술품 거래를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민준 딜러는 김화백의 죽음을 단순한 심장마비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불법 미술품 거래, 횡령,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김화백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현우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현우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다. 현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최민준 딜러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깜깜이의 날개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깜깜이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당하게 작품을 잃거나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현우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수민 큐레이터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예술사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명문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로 임용되었다. 그녀는 김화백의 작품과 관련된 연구에 매진했으며 현우와 함께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깜깜이의 날개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전통 예술의 보존과 윤리적인 미술품 거래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깜깜이가 가져온 휴대폰과 녹음 파일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깜깜이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최민준 딜러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깜깜이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현우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현우는 깜깜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깜깜이는 현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현우는 이제 깜깜이가
밤의 벽을 응시하며 울었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깜깜이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현우를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현우는 깜깜이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조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현우와 깜깜이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김현우와 그의 충직한 반려까마귀 깜깜이의 이야기는 낡은 작업실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최민준 딜러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깜깜이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진실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화가마로, 깜깜이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 까마귀무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김현우는 깜깜이의 날개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김화백과 같은 전통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깜깜이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현우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수민 큐레이터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예술사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명문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로 임용되었다. 그녀는 김화백의 작품과 관련된 연구에 매진했으며 현우와 함께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깜깜이의 날개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전통 예술의 보존과 윤리적인 미술품 거래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깜깜이가 가져온 휴대폰과 녹음 파일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깜깜이는 현우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깜깜이는 박물관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현우는 매일 아침 깜깜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깜깜아, 내 덕분에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깜깜이는 현우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봄, 재단은 현우의 집 마당에서 깜깜이의 예술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깜깜이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우의 집을 찾아와 현우와 깜깜이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현우는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깜깜이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깜깜이는 현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현우는 깜깜이를
아버지의 묘지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깜깜이가 가져왔던 휴대폰과 녹음 파일 4번, 그리고 예수를 지킨 영원한 수호 까마귀 히레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현우가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깜깜이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다. 현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깜깜이의 날개,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깜깜이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현우는 깜깜이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깜깜이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깜깜아, 네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깜깜이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낡은 집 작업실은 이제 김화백 박물관무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현우와 깜깜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깜깜이는 단순한 반려조를 넘어 현우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예술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현우 화가님과 까마귀 깜냥이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